안녕하십니까, 이문학 연구소입니다. 인연의 시선.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과학은 위대하다, 하지만 잔인하다, 그 7번째 요제프 맹겔레의 쌍둥이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쌍둥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동물을 이용해서 또 사람의 어떤 심리를 수단으로 이용해서 펼쳐진 잔인한 과학과 심리학에 관한 실험 같은 것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인한 실험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나치가 벌였던 생체 실험, 그리고 일제의 731 부대가 벌였던 생체 실험이 되겠습니다. 우선 나치가 신봉했던 우생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고 다양한 여러 실험의 단초가 되었음을 밝히며 가장 잔인했던 실험 중에 하나인 쌍둥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생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이없는 거였죠. 그래서 자신들, 독일인들, 게르만인들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찮은 민족.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저쪽은 하찮고 우리는 굉장히 위대라는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힌 학문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일명 죽음의 천사로 불렸던 요제프 맹겔레는 사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균 이상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어요. 그는 음악, 예술, 과학, 의학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졌는데 미넨 대학에서 우생학의 권위자인 테오도르 몰리슨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유태인 하층민들의 인종적 차이점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자체는 엘리트였어요. 당연히 약간의 어떤 엘리트주의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생학이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학문과 만나서 심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요제프 맹겔레인 거고요. 자, 이런 스승 덕분에 우생학에 빠져들었던 그는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문을 통해서 약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요. 이후 맹겔레는 나치 당원을 거쳐서 1938년 히틀러 친위대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43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의무관으로 발령을 받게 된 맹겔레는 단 2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죽음의 천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는 수용소의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유전학 연구를 실험하게 됐는데 맹겔레는 아이들의 눈에 화학 물질을 주입해서 눈동자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지 실험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건 유대인들의 눈동자 색을 바꿔서 자신들 게르만 아리아 인종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다고 합니다. 되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벌였고 이때 맹겔레는 아마 스스로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특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 쌍둥이에 대한 연구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수용소에 있는 동안 1500쌍 이상의 쌍둥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해지는데 맹겔라는 쌍둥이들을 모아놓고 한 쌍의 아이들의 신체적 특징을 모두 검사하고 기록한 다음에 한 아이에게 독약, 세균, 화학 물질 등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들을 투입하지 않은 다른 쌍둥이 아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쌍둥이 간에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기록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쪽에는 이상한 물질들을 주입하고 다른 쌍둥이 한 명은 그걸 옆에서 지켜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 쌍둥이가 외모뿐만 아니라 뼈나 장기까지 비슷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쌍둥이들을 데려다가 마취약으로 잠을 재운 뒤 바로 몸을
해부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둘을. 그리고 쌍둥이의 장기나 혈액을 서로 교환하면 어떻게 될지를 실험해 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샴 쌍둥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그는 쌍둥이들의 팔이나 다리, 상체와 하체를 잘라내고 둘을 이어 붙여서 인공적인 샴 쌍둥이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관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샴 쌍둥이가 아닌데 그냥 평범한 쌍둥이를, 그러니까 팔, 다리, 상체 뭐 이런 데를 서로 자른 다음에 이어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렇게 샴 쌍둥이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보기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또한 남녀 쌍둥이를 강제로 근친교배를 맺게 한 뒤에 그 내용을 기록했고, 때로는 이 남녀 쌍둥이의 생식기를 서로 바꾸어서 교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로, 여자아이를 남자아이로 바꾸었다는 거죠. 맹겔라가 잔인한 것은 그의 실험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그는 실험실이 아닌 밖에서는 아이들에게 더없이 친절한 군인 아저씨로 불렸습니다. 맹겔레는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옷을 자주 선물하면서 늘 웃는 얼굴로 대했고, 친절한 데다 선물까지 주는 맹겔레를 수용소의 아이들은 맹겔레 삼촌, 엉클 맹겔레 뭐 이렇게 불렀겠죠. 이렇게 불렀는데, 맹겔레를 따라서 실험실에 간 아이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모두 실험대에 올라서 잔인한 실험의 재료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실험이 끝나고 나서 남게 된 아이들은 맹겔레가 직접 죽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의 성격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아이가 구강궤양으로 고통을 받자 맹겔라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긴 시간 동안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회복이 되니까 맹겔라는 그 아이를 가스실로 보내버려요.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아픈 아이를 자기가 직접 다 고쳐주고 그리고 죽여버리는, 이게 뭐죠? 자, 어쨌든 맹겔레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쌍둥이 실험이었지만 그 밖에도 임산부나 난쟁이와 같은 신체적 특징이 있는 사람들도 실험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갓 아이를 낳은 엄마의 유방을 테이프로 꽁꽁 묶어서 젖을 주지 못하게 한 다음에 아이가 이 젖을 못 먹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죽느냐, 이걸 기록하기도 했다는 거죠. 참 악마 같은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비츠 가족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오비츠 가족은 10명의 자녀 중에 7명이 외소증을 앓는 난장이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예술가 가족인 이들은 끌려오기 전에는 릴리풋 고개단이라는 이름으로 동유럽을 전전하며 공연을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맹겔레는 그들을 나의 난장이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용소에 왔을 때.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맹겔라가 아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실험 재료가 되죠. 그들의 눈에 염산을 주입한다든가, 귀에 뜨거운 물이나 얼음물을 넣는다든가, 일부러 상처를 내고 나서 감염의 속도를 기록한다든가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끔찍한 실험을 자행했던 맹겔레는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종전이 되고 나서 전범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독일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가자 맹겔라는 미군의 포로가 되었지만 가명을 써서 그곳을 빠져나왔다라고 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40만 명을 살해한 혐의로 1급 전범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바이에른주에서 4년 동안 농부 행세를 하면서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남미 쪽으로 넘어가서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브라질로 이주하였고 거기에서 30년 넘게 잘 살다가 수영 중에 심장마비에 걸려서 1979년 6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프강이라는 이름으로 무덤에 들어갔는데 1991년이 되어서야 그를 추적했던 사람들이 결국 무덤에서 이 맹겔레의 DNA를 분석해서 그가 죽음의 천사 맹겔레다 라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악인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일까요? 1970년대에 70 가까운 나이로 죽은 맹겔레나 얼마 전에 90이 넘은 나이로 죽었던 전 모 씨나 참 보는 이들에게 씁쓸한 결말을 안겨주는 죽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거나 흥미가 충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